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금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인해서 다시금 반등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6거래일째 상승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현대차 역시나 미국의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뒤로부터 지속적인 강세를 이어가면서 지수 자체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코스닥은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알테오젠이 파트너사의 악재로 인해서 두 자릿대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이슈 자체가 지수 자체를 눌러버리는 지금 분위기 자체를 조금 냉각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코스피와 함께 키 맞추기를 할 것이다라는 코스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참 많았었는데 한 주 만에 분위기가 다시 또 대형주 중심으로 가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마켓 A컷을 통해서는요. 그룹사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 오고 있는 그룹이 있어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LG그룹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LG그룹이 원팀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된 계약 체결 가능성이 가시화가 되면서 LG전자가 오늘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턴키 방식으로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거를 지금 한 그림으로 좀 도식화가 되어 있는 건데요. LG U+가 네트워크 부분을 맡고 CNS가 데이터 센터 운영을 하고요. LG전자가 냉난방 공조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이 ESS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왜 흘러나오고 있는 걸까요? 이달 초였죠. LG그룹의 주요 임원진들이요. 마이크로소프트 본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 행사 AIDC,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테크쇼가 진행이 됐는데 이 자리에 참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자리에서 찍은 사진을 저희가 첨부를 했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CEO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사장과 LG전자 사장 그리고 CNS 사장과 같이 주요 LG 그룹사들의 임원진들이 총 출동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테크쇼에 대해서 단순히 LG그룹이 기술 설명을 하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와 관련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직접 공급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정말 주요 임원진들이 한 번에 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기대감이 주가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요. AI 시장에 지속적인 투자를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만 보게 된다면 올해 113조 원 그리고 내년에는 더 많은 금액 15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연평균 100조 원대 인프라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좀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프라가 냉각 전력 운영과 관련된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금 추산하는 거는 비중이 100조가량이라고 보게 되면 한 20에서 30%가량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연간 20에서 30조 원의 시장이 이쪽 인프라에 금액을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에 지속적인 투자를 할까요? 역시나 GPT라던가 오픈 AI, 코파일럿 클라우드와 같이 생성형 AI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때 꼭 필요한 게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GPU 서버 한 대가 기존 서버와 비교했을 때 전력 소비가 한 20배에서 30배가량 많이 사용된다고 하고요. 발열도 30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각이나 전력, 운영 인프라의 비중도 축소할 수가 없고요.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시장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LG그룹이 이게 특이한 게요. 턴키 공급으로 승부수를 던졌다는 겁니다. 이 턴키 공급은 보통 원전이라던가 대규모의 지금 산업시설을 국가적으로 계약을 할 때 A부터 C까지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그러한 공급을 말하는데 이번에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LG그룹이 원팀으로 묶어서 진행을 한다는 게 시장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듯하고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 제시한 기술을 보게 된다면 통합 인프라 패키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냉난방 공조는 물론이고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폐열 회수 솔루션, 데이터 센터, 토탈 전력 솔루션, 그리고 모듈러 AI 데이터 센터까지 해서 전력, 냉각, 그리고 운영까지 원스톱으로 우리가 공급하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한 번에 통합 패키지로 공급을 하는데 그룹사를 이렇게 보게 된다면 냉각 같은 경우에가 LG전자고요. ESS가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운영 제어가 LG CNS, 검증과 네트워크를 U+가 담당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설계, 장비 운영, 그리고 유지, 보수까지 한 팀으로 그룹사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뭐가 좋을까라고 본다면 공급망을 관리하는 데 조금 더 편리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전력이나 발열 같은 동기화, 그리고 장애가 발생했을 때 대응 속도를 LG에게만 요청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대처가 가능하다는 그러한 장점을 갖고 있어서요. 이 부분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시장이 지금 폭발적인 성장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인프라 시장이 어느 정도로 확대될까라는 걸 보게 된다면 25년이 우리나라 한화로 했을 때 348조 규모이면 5년 뒤에는요 1,300조까지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이고요. 5년간 약 4배가량의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핵심 연관 시장도 동반 성장이 지금 기대가 되는데요. 냉각 시장, 발열을 잡는 부분이죠. 25년에 187억 달러인데 32년에는 424억 달러. 이 발열 문제가요. AI 확장을 할 때 항상 문제로 거론이 되는 거고 그때 따라오는 게 냉각과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ESS 시장 같은 경우에도 16억 달러에서 27억 달러. 지금 전력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 쓰게 만드는 그 시장도 그 전력을 안정화하는 데 핵심 인프라로 꼽히고 있는데 이 시장 역시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냉각과 전력 ESS가 데이터 센터의 핵심 축이다라는 분석도 함께 제기가 되는데요. 냉각 같은 경우에는 AI GPU 서버가 기존 서버 대비 발열량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만약에 냉각을 실패하게 됐을 때 서버가 다운되고 화재에 대한 위험도 있고요. 수백억 원, 수백조 원의 손실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거겠죠. LG전자가 그런데 이 냉각 부분을 맡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우선 기술적으로 굉장히 선진화가 되어 있고요. 순행시 그리고 액침 냉각에 대한 기술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LG전자가 냉각 쪽을 맡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전력과 저장 장치 같은 경우에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는 게 당연히 AI의 신뢰도, 안전성과 연관이 되겠죠. AI 서버 같은 경우 순간적으로 데이터가 급증하게 되면 전력의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걸 ESS로 이제 좀 조절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전압이 변동되는 것에 대한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데이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고 서버 중단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맡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LG 엔솔은 굵직굵직한 글로벌 기업들과 ESS 부분에 대한 계약 소식을 최근에 꾸준하게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을 검증받은 상황이다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의 백업이나 피크 조절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당연히 운영이나 제어 부분도 중요하겠죠. 소프트웨어 운영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서버 수천 수만 대에 대한 실시간 통합 제어가 필수적으로 따라와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CNS가 할 것으로 보이고요. AI 자동으로 케어해주는 그런 기술력을 CNS 측에서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열사별로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턴키 공급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겠죠. 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봐야 되고 어떠한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 만약에 LG그룹이 턴키 공급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반복적인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연간 20에서 30조 단위의 수주 가능성까지 확보가 되게 되는 거겠죠. AI는 구조적인 성장 산업으로 지금 진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LG그룹 자체가 반도체나 칩을 설계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AI 시장이 확산됐을 때 핵심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기술력을
받게 된다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른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과의 협력 관계도 기대해 볼 만하겠죠. 안정적인 현금 모델이 창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다만 리스크 요인도 존재합니다.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계약이 체결된다면 너무 마이크로소프트 측에만 의존할 수 있는 매출 구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시장에서는 조금 우려하고 있는 것 같고요. 대규모 수주가 실적까지 반영되는데 시차가 존재하는데 그 기대감으로 먼저 강하게 오르게 된다면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대형 경쟁사들과의 경쟁 구도도 지금 계속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건데 경쟁사들이 그냥 만만치 않습니다. 테슬라도 있고요. 지멘스도 있는데 다만 구조적인 차이점에 대해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어서요. 슈나이더나 지멘스 같은 경우는 전력 쪽에 좀 강점을 갖고 있고 존슨 코트콜로 같은 경우 공조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ESS와 같이 이 각 사들이 단품 중심으로 사업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LG그룹의 차별점이 완성형 인프라에 대한 공급이 가능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턴키 공급에 대한 강점을 지속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측에 소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LG그룹은 이번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계약 성공, 계약 체결로 인해서 그룹사 전반적으로 레벨업이 가능할지 이 부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 웨이크업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각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김주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 2시 10분은 지나가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국내 증시 혼조세를 보이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양대 지수 모두 장 초반과 장중 방향성이 바뀌면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들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FOMC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도 이러한 영향들을 받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요. 오늘 코스피 하락으로 출발을 했지만 장 초반 빠르게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4,070선까지 터치를 해낸 이후에 현재 구간에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가운데 삼성전자가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는 현대차의 급등이 눈에 띕니다. 이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 우려가 해소가 되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현대차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 빠르게 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장 초반 916포인트까지 밀려난 모습이고요. 현재 구간에는 낙폭을 다소 그래도 축소해내면서 92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알테오젠발 악재가 나오면서 제약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흔들림이 좀 나왔고요. 이에 따라 코스닥도 하방 압력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적인 부분은 어떻게 이어졌는지도 체크해 보시죠. 어제 코스닥을 중심으로 사들였던 외국인과 기관, 오늘은 코스피로 수급이 이동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4,9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도 8,000억 원 이상 순매수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운송 업종을 중심으로 좀 담아내고 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1조 이상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 확인됩니다. 외국인은 2,000억 원 이상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도 1,800억 원 이상, 1,800억 원 가까이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요. 오늘 개인이 순매수로 들어오면서 이 물량들 소화해내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들 부각되고 있는지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LG 확인됩니다. LG 그룹주들의 동반 강세가 오늘장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이 데이터 센터 건설 관련한 협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기대감을 모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표적으로 이 냉난방 공조 또 ESS 같은 핵심 부품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턴키 방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 공급할 수 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진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LG 그룹주들은 연간 수조 원의 수주액을 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도 시장에서는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주들 흐름 체크해 보시죠.
LG CNS 현재 구간 7%대 강세 확인되고 있고요. LG전자도 5%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LG전자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냈고요. LG는 4%가량 상승세에 LG에너지솔루션 2.9%, LG디스플레이도 2.7%가량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열어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제약바이오 확인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키투르다 SC의 이 특허 분쟁이 부각되고 있는 오늘장입니다. 이 머크의 키투르다 SC가 독일 법원으로부터 판매 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에 따라 당분간 독일에서는 판매가 좀 미뤄질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오늘 알테오젠의 주가 급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테오젠이 지금 키투르다 SC의 핵심적인 기술을 공급했고요. 이에 따라 일정 지연이 리스크로 좀 부각이 된 모습인데요. 그간 많이 올랐던 제약바이오주들도 이러한 소식들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출회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 움직임 같이 체크해 보시죠. 어제 신규 상장했던 에임드바이오의 경우에는 오늘장에서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장 초반 상한가 기록한 이후에 계속해서 탄력성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오가노이드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의 경우에는 7.6%대 강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앞서 말씀드렸던 ABL 바이오나 인벤티질의 어제장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현재 구간에는 4%, 10%가량 빠지고 있고요. 알테오젠은 12%가량 급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흐름 체크해 봤고요. 종목 파인더 통해서 종목별 특징도 체크해 보시죠. 네, 금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종목 파인더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야기 짚어보고요. 투자 전략도 함께 정비해 보시죠. 오늘도 여러 가지 특징주들 한자리에 모아봤고요. 첫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LG전자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차세대 데이터 센터 시장 관련해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강력한 모멘텀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이제 얼마 전에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레드몬드 캠퍼스에서 AIDC, AI 데이터 센터 테크쇼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LG 경영진들이 모두 모여서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와 회동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협력이 더 공고해질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오늘 주가를 또 끌어올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 쪽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건설에 턴키 솔루션을 공급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턴키란 키를 열면 한 번에 문을 열 수 있듯이 핵심적인 서비스들을 일괄적으로 책임지고 제공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수주액이 조 단위가 될 것으로 시장에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 그룹주 안에서의 역할을 좀 분류해 보자면 냉난방 공조 분야의 LG전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ESS를 담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의 네트워크스의 LG U+, 그리고 데이터 센터 설계 운영의 LG CNS가 담당을 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오늘 그룹주 전반에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LG의 경우에 4%대 강세 흐름도 나타내고 있고요. LG전자도 5% 이상 오르면서 99,800원까지 올랐습니다. LG CNS 흐름도 돋보입니다. 7%대 강세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LG 그룹주 점검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상지건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이어가고 있고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대감 속에 강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국토부 예산이 역대 최대인 62조 8조 원 수준을 62조 8천억 원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본 예산 대비했을 때 4조 8천억 원 넘게 8% 넘게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SOC 사회 간접 자본의 예산의 경우에는 21조 1천억 원대로 편성이 되면서 올해 대비했을 때 1조 6천억 원 더 많은 수준인데요. 건설 경기 그리고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려는 의도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철도에서의 55개 사업을 영위하면서 4조 6천억을 편성했고 도로 분야에서도 201개 사업을 새로 편성하면서 3조 5천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지역의 거점 공항도 8곳이나 건설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1조 원 넘게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거 안정 정책에 또
초점을 맞추면서 예산을 대거 투입할 것이다라는 점도 강조를 했는데 공적 주택을 19만 4천여 가구 공급하면서 22조 8천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황이고요. 육아 특화형 공공임대를 조성하면서 76억 원을 또 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비 사업의 초기 사업비 융자에도 424억 투입될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현재 월 20만 원씩 나가고 있는 청년 월세 지원에도 상시 사업으로 전환하는데 비용이 또 투입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예산도 대거 들어가게 되고 새로운 컨트롤타워와 함께 앞으로의 정책 방향성이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오늘 또 건설주에 탄력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중소형 건설주로도 운기가 번지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신혼종합개발의 경우에도 상한가로 직행한 이후로 머물러 있는 상황, 인성건설 그리고 동신건설 역시 20% 넘게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KCC건설도 오늘 특징주로 거론되면서 11%대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건설주 흐름 짚어보셨고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현대차도 오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30만 원 선 돌파하면서도 역대 최고가를 다시 쓰는 모습인데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사업이 주요하게 재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오늘 주가에 반영이 되는 모습입니다. 현대차 그룹주의 경우에는 3박자 호재가 딱딱 맞으면서 주가가 방긋 웃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관세 관련해서 한국의 자동차 차량용 관세 15% 인하 내용을 미국 관보에 공식 게재했다라는 소식.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차량용 연비 규제에 관련해서 대폭 완화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미국 측에서 또 내년에 로봇 산업을 또 밀어준다. 산업 지원에 행정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점 역시 또 로봇 관련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또 기아보다도 현대그룹주를 많이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로봇 관련 자율주행 모멘텀이 따라붙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대오토에버의 경우에는 그룹 내에서 로봇과 스마트 배터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해서 국내 유통 관리 사업으로 확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받아가고 있는 상황. 그룹주 안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튀어 올랐고요.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도 올해부터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로보틱스 사업에 진출을 본격화한다고 알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 높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현대위아도 산업 현장에 곧바로 투입을 할 수 있는 물류 로봇이나 이동형 로봇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비스 쪽에서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류 자동화 로봇 임대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 모멘텀이 되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그룹주 비롯해서 오늘 자동차주 흐름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8%대 강세 오늘도 이어가고 있고요. HL 만도도 8% 가까운 오름세입니다. 58,400원까지 올라온 상황. 현대모비스, 한온시스템, 기아까지 1에서 4%대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가 있는 특징주들 함께 점검을 해보셨고요. 이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동딜스 권영우 대표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대표님이 꼽아주신 첫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현대차 살펴볼게요. 그룹주 흐름 연일 강세 나타내고 있고 현대차의 경우에도 30만 원 선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전개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현대차는 이제 더 이상 완성차 기업이 아니라 로봇으로서 완전히 인정을 받아서 로봇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오늘 신고가를 돌파했다라는 것의 의미가 지금 테슬라도 지금 완전히 휴머노이드 쪽 로봇 기업으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테슬라와 비교될 수 있는 기업이 이 현대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최근에 이제 완성차 쪽에서도 하이브리드 쪽이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량은 다소 둔화가 되고 있으나 지금 아무래도 보조금을 폐지했기 때문에 전기차는 조금 주춤하더라도 하이브리드 쪽으로 판매가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자동차 쪽에서 22년도에 한 6% 정도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던 게 이게 이제 24년도에는 9%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의 한 1.5배 정도 성장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실적적인 모멘텀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좀 완벽히 해소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미국 공장에서 그 아틀라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통해 가지고 이제 완벽히 좀 로봇을 활용한 산업에 지금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고, 자동차가 그러니까 로봇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섬세한 영역입니다. 섬세하면서 동시에 이것을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 이건 삼성전자도 아니고 SK 하이닉스도 아니거든요. 이게 자동차 기업만이 로봇을 대량으로 양산하고 또 품질에 대해서 관리까지 하고 AS까지 진행할 수 있는 게 로봇 그 자동차 기업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차는 앞으로도 이 로봇에 대한 프리미엄은 쭉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26년도 초에 내년에 이제 3세대 로봇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좀 조정이 나온다 그랬을 때 좀 매수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보면 오늘 외국인이랑 기관이 좀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외국인은 지금 골드만삭스랑 JP모건 쪽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신고가를 돌파할 때 개인들의 어떤 수급이 아니라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왔을 때가 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스마트머니, 그 빅머니가 들어온다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더 커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조정이 나온다 싶으면 좀 장기적인 전략으로 분할 매수 접근으로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역대 최고가를 돌파한 현대차, 역시나 키워드는 로봇입니다. 관련 모멘텀이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이렇게 정리해 보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볼까요? 네, 알테오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악재가 나오면서 급락이 거센 상황이고 코스닥 지수까지 좀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슈를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 좀 착잡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이 알테오젠은 사실 오늘의 악재는 큰 악재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악재가 아닌데, 이게 이제 경쟁사인 할로자임이 어떻게 본다면 그 독일에서 지금 오늘 있어진 이슈가 독일 그 지방법원에서 나온 판결이거든요. 근데 독일에서 이제 특허 관련한 법원의 그 구조를 보면 연방법원, 독일의 연방법원은 그 특허에 대한 유효성을 판단하고, 그리고 이 지방법원은 특허에 대해서 침해 가능성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방법원에서 나온 거는 어라 이거는 할로자임의 특허를 좀 침해할 수 있겠네. 일단 가처분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원래 독일이라고 하는 시장에서 특허가 하나 등록이 되면 그에 대한 가처분하는 그 인용 확률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악재가 아닌 이유는 뭐냐면, 일단 알테오젠의 지금 키트루다 SC 제품에 대해서 할로자임의 그 이번 특허 분쟁이 엠다제라고 하는 플랫폼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 엠다제가 활용이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술은 ALT-B4잖아요. 그 ALT-B4를 활용해서 키트루다 SC 제품을 만든 건데, 이게 지금 할로자임의 엠다제랑 무슨 연관이 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알테오젠의 그 부사장님도 와서 이제 인터뷰를 해서 이거는 악재가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것처럼 지금 이 재료들은 할로자임의 공격이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더군다나 지금 미국에서도 FDA 허가가 됐잖아요. FDA 허가가 돼서 판매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또 미국에서 뭐 만에 하나 뭐 이 할로자임의 이번 독일 지방법원의 어떤 이런 거를 인용해서 다시 판매를 중단한다 이럴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네. 굉장히 가능성이 적은 영역이고 이제 엠다제를 사용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의 그 유럽 시장, 유럽 그 집행위원회로부터 이제 특허를 받은 것도 27개국으로부터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시장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27개국으로부터는 이게 허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리스크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머크사도 지금 미국 시장의 애프터마켓을 보면 보합권입니다. 그러니까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건데, 유독 알테오젠은 어떤 그 너무 이제 그 센티가 그 투자하셨던 분들이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 그 실망이 단계적으로 좀 많이 출회가 되면서 이런 결과가 좀 나타나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키트루다 SC 제품에 대해서는 특허 침해 받을 가능성도 없고, 만약에 이거 소송도 길게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독일 연방법원에서 무효로 처리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좀 약간의 불확실성 좀 있죠. 있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키트루다 활용한 매출 확대는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거는 지금 오늘 121선 부근까지 조정이 나왔는데 아래 꼬리를 달고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때 좀 진입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을 뭐 단기적으로 매매하시기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끌고 가는 전략으로 가셔가지고, 이거 지금부터 분할 매수하셔도 수익 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 오늘 기관이랑 외국인의 수급도 보면 쌍끌이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 매도 양이 크지 않아요. 크지 않고 지금 뭐 투신이라 외국인이 팔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기회를 삼아서 우리가 좀 수익 볼 수 있는 기회로 잡으셔가지고 한 45만 9천 원, 뭐 8천 원대까지 잡으시면 50만 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독일 법원에서 키트루다 SC 관련해서 예비 금지 명령을 내렸다라는 소식이 오늘 전해지면서 주가 급락 좀 거세게 나타났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우려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앞으로의 매수 타점도 함께 잡아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두 가지 특징주들 만나봤고요. 이어서 공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입니다.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시겠어요? 오늘은 제약바이오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제가 어제는 DIC라고 해서 로봇 부품주를 하나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로봇주를 추천드리기가 좀 그래서 제약바이오 중에서 가장 좀 상승할 확률이 높은 거, 그런 걸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라고 하는 종목은 국내 최초로 오가노이드 기술 특례에 상장한 종목입니다. 이게 오가노이드가 환자 유래한 오가노드를 기반으로 재성 치료제를 만들고 있고, 이 기술이 23년도부터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술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오디세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동물 실험이 없이 인체와 굉장히 유사한 어떤 3D 환경에서 정밀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아도 실험적으로 유효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임상 단계에서 실패 비용을 굉장히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고, 지금 주요 선진국들에서 단계적으로 동물 실험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연말까지 원숭이 실험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 이렇게 밝힌 바도 있고, 유럽도 지금 그런 기조가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이제 앞으로는 동물 실험 데이터로 하는 게 아니라 AI 임상 활용한, 그리고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어떤 그런 임상으로 수급이 좀 몰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가 계속된다면 당연히 이제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 매출은 20년대 이후부터 10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디세이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지금 파이프라인도 늘리고 있고, 지금 국내외로 계약 건수가 한 50여 건 이상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 정도라고 했을 때 내년 그리고 그 후년에는 추가적인 어떤 매출에 대한 데이터가 쌓일 수 있다라는 거고, 올해가 영업이익이 적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쓰는 돈이 좀 많이 기술적으로 좀 쓰는 돈이 좀 많았지만, 내년에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반복적인 수주가 좀 기대가 되고, 영업 레버리지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이제 수급을 보면 오늘 기관이 좀 사고 있는데 전일자로 외국인이 좀 많이 들어왔다라는 게 긍정적입니다. 이게 왜 또 긍정적이냐면, 외국인이 들어왔었던 때가 이 박스권 상단, 역시 박스권 상단이었잖아요. 외국인이 들어오면서부터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나 개인들의 그 악성 매물을 소화하는 주체가 바로 외국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요거는 조금 목표가를 이전 고점의 매물대인 5만 원으로 라운드 피겨 가격으로 잡아드릴 거고요. 손절 가격은 추세 이탈 가격인 37,5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를 짚어주셨습니다. 동물 실험 규제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알려주셨고요. 목표가 5만 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드릴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두산로보틱스 등 주요 제조기업들이 총 10조 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에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연계하며 산업금융통합 모델을 본격 가동했다. 민간이 먼저 쏘고 정부가 화답하는 상향식 산업정책의 신호탄이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 라인의 AI 전환을, 현대차는 로봇 생산과 AI 모델 개발 투자를 추진한다. 두산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에코프로비엠은 AI 팩토리, 퓨리오사 AI는 차세대 반도체 분야 투자를 예고했다. 정부는 이들 기업의 계획을 국민성장펀드 투자 포트폴리오에 반영해 내년 초부터 대규모 자금 집행에 들어간다. 산업계는 R&D 중심 정책에서 시장 중심 스케일업으로 전환됐다며 민관 연계 모델의 실효성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원전 시장을 둘러싼 SMR 전쟁이 본격화됐다. 한일 대미 투자금의 첫 투자처로 원전이 부상하면서 한국 건설사들이 단순한 수주 경쟁을 넘어 에너지 패권전의 한복판으로 뛰어들고 있다. 현대건설은 미국 홀텍과 손잡고 미시간주 팰리세이즈 부지에 SMR 건설을 추진 중이며 미 에너지부로부터 4억 달러 보조금을 확보했다. DLNC는 엑스에너지에 2천만 달러를 투자해 2029년 상용화를 목표로 협력 중이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 파워와 함께 SMR 전용 라인 투자를 앞두고 있다. 삼성물산은 GE 히타치와 대우건설은 체코 두코반이 원전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확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원전 르네상스 기조와 한일의 대미 투자 흐름이 맞물리며 K원전은 기술 수출을 넘어 에너지 외교의 전진기지로 진화하고 있다. 경쟁은 단순한 시공이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질서를 새로 짜는 전쟁에 가깝다. 자,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는 코스피 5000 시대 홈런을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과 업종을 선정해 드립니다. 이재선의 말로 홈런 시즌2.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12월의 첫째 주도 이렇게 지나가는데 네. 오늘은 또 막 코스피에 집중이 되고 네. 삼성전자도 생각보다 잘 가고 네. 현대차, LG 그룹주들 막 잘 가는데 코스닥에서는 아주 알테오젠 때문에 난립니다. 맞습니다. 네. 참 일일비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시장인데 시장이 참 예, 이래요, 근데, 그죠? 근데 저는 또 일일비하지 마세요라고 말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입장이고, 네.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오늘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삼성전자 뭐 강세 정도야 뭐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그렇다 치면 되는데, LG랑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LG 같은 경우는 네. 이제 MS랑 이제 링크설이 있었는데 뭐 부인은 했지만 괜히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는 게 아니다. 괜히 미국에 갔겠습니까?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어쨌든 이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그리고 LG는 이제 로봇 밸류체인 쪽에 워낙 뭐 강점이 있다 보니까 로봇과 뭐 자동차 쪽도 인포메이션이나, 사실 LG 같은 경우는
껍데기만 만들면 디자인만 하면은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고객사와 경쟁하지 않겠다라는 TSMC와 뭐 같은 슬로건이죠. 그런 마인드로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쪽으로 해서 전기차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뭐 데이터 센터나 이런 부분도 잘 되면 사실 할 수 있는 거는 내부에 다 갖추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술력은 좋은데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실타래를 꼬여 있는 부분을 풀어 나가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LG전자는 항상 관심 있게 보는데 주가가 하도 안 움직이고 공시가 하도 안 나와가지고 좀 갑갑한 마음은 여러분과 똑같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대차는 이제 사상 최고치 다시 돌파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자동차주를 나쁘게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데 이제 관세 영향력에 의해서 조금 쉬었다 가는 구간이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왜냐하면 매년 성장해야 되는데 관세 때문에 올해 매출이랑은 다 느는데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불안감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꾸준히 성장할 것이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대차는 로봇 쪽에 밸류를 하나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이제 시장이 지능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LG 현대 올라가는 거는 저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시작 초기 단계에 불과하고 갈 길은 멀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알테오제는 제가 조금 이따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과 LG 그룹주들이 또 오늘 이번 주에 출발을 했습니다. 알테오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뒤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에서 말로 홈런 칠 수 있을 만한 4번 타자 업종. 오늘은 또 금요일이잖아요. 네. 금요일은 또 우리 또 놀고 먹자. 네. 또 눈도 이렇게 와서 매우 춥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밖에 나가기 싫어지는. 집안에 콕 예. 앉아서 뭐 하면 좋을까요? 이불 밖은 위험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날에 이제 남성분들이 또 좋아할 만한 게임주 오늘 선택해 보도록 그쵸. 하겠습니다. 예. 또 방학 시즌이 다가오고. 네, 그쵸? 맞습니다. 이럴 때 게임주들이 한 번씩 이렇게 널뛰기를 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말씀하신 대로 방학 시즌이 사실 성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 뭐 신작 게임에 대한 소식들이 줄줄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게임주들은 아직 주가에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속상하실 텐데 수급이 아직 안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은 수급이 아직 안 들어왔고 수급이 들어오는 타이밍에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리미리 봐야 될 종목들, 섹터들 네네. 그리고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게임주들은 매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뭐 그 196조 원대의 성장이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이제 규모인데 이 가운데 또 우리나라 뭐 게임주들도 한 축을 차지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평균 3.9% 성장하는 이 시장은 멀티 플랫폼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바일과 그리고 PC와 그리고 이제 콘솔 게임 이렇게 멀티 플랫폼이 다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약해요. 어디가 약하냐? 특히 콘솔이 너무 약합니다. 네. 모바일과 PC는 우리도 굉장히 강력한데 콘솔 시장이 약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아셔야 되는 게 우리는 사실 뭐 2000년 전후 IT 버블 시절 때부터 해서 전국에 그냥 뭐 초고속 인터넷망이 다 깔려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제 지방 도시나 이런 데 가면은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약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업데이트도 좀 느리고 망이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5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늦었다라고 해서 우리는 왜 내가 5G 요금제를 내는데 빨리 이렇게 안 되냐라고 이제 성화가 난리가 나는데 미국은 지방 쪽은 아예 엄두도 안 내고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땅이 넓고 인프라를 갖추려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도심부터 해서 가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콘솔 게임 시장이 굉장히 커요. 이 구조적인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콘솔 게임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마니아층들만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니 뭐 엑스박스니 이런 기기들을 사용하실 뿐이지 대다수는 없단 말이에요. 저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없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게임할 시간도 없지만요. 대다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걸 마니아층만. 그런데 이런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쪽은 콘솔 시장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자꾸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멀티 플랫폼을 넘나들 수 있는 게임을 개발하는 게 우리나라의 절실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실적은 계속 성장하는 기업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게임주
종목들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역행하는 이런 흐름을 만들다 보니까 글로벌 경쟁력 뭐 그리고 신작이 이제 출시가 되는데 정말 이거 성공할 수 있겠어라고 자꾸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너네 콘솔 안 하잖아.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신다라면 게임주를 투자하실 때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밸류에이션이 낮아요. 뭐 PER 뭐 13배 이하, 글로벌은 20배 이상 뭐 이런 차이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도 이제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대신 우리의 강점은 또 하나 있습니다. K컬처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응원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K컬처 최근에도 뭐 K-팝 데몬헌터스나 이런 이 대작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게임화할 수가 있어요. 기존에도 웹툰을 게임화하고 드라마를 게임화하고 영화를 게임화하고 오히려 게임에 있는 것들을 이제 드라마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호환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K컬처가 글로벌 시장에 속속 숨어든다라는 걸 생각하면은 뭐 BTS 관련된 게임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처럼 이렇게 해서 이 글로벌 콘텐츠의 인기, K컬처의 인기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면 게임주도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제2의 도약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BTS도 이제 완전체가 이제 컴백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으면은 과거에도 게임이 나왔듯이 아마 추가적으로 다른 버전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재도약기 그리고 콘솔 게임 시장까지도 좀 넘나들면서 아우를 수 있는 이러한 이제 멀티 플랫폼 전략을 수행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게임주도 충분히 경쟁력이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말로 없는 업종으로는, 이 4번 타자 업종으로는 게임주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아직까지 뭐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반응은 하고 있지 않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K컬처, 지금 K컬처 관련된 것들은 주가가 다 갔거든요. 근데 게임은 아직 그런 온기가, 수급이 오지 않은 상황이니까 내년에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을 하나씩 확인을 해볼까요? 일단은 게임주 중에 든든한 종목으로 안타 종목 1루까지 출루할 종목 뭘로 볼까요? 든든한 종목으로는 일단은 신작 게임 말씀드렸으니까 NC소프트 말씀드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NC소프트. 자, 최근에 뭐 아이온2 나왔다라고 해서 굉장히 좀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때 이제 리니지로 대표되는 기업이었는데 어떻게 닌저씨들이라고 불리시는 분들이 이제 기업의 대응을 이제 좀 못마땅하게 여기시고 기업에서 좀 대응을 좀 불편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다 돌아서면서 이 NC소프트가 이제 과거의 그 명성을 이제 다 잃어가는 과정을 수년간 겪었단 말이에요. 확률형 게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넥슨과 NC 등등 많은 기업들이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재도약을 해야 되는 시즌이고 그리고 이미지를 쇄신해야 되는 이런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온2 출시 그리고 최근에 또 리밋 제로 브레이커스라는 이제 클로즈 베타를 시작하고 그리고 게임 이제 각종 행사에 이제 나가면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찾아보고 있는데요. 이런 뭐 CBT도 좀 찾아보고 아이온2 출시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뭐 제 주변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도 해볼까라고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일 끝나고 잠깐 하기 위해서 뭐 컴퓨터를 맞추신 분도 제가 봤고 예, 그런데 나이에 상관없이 나이를 넘나들면서 이제는 뭐 20대부터 10대, 20대, 30대, 뭐 40대까지 그리고 그 이상의 연령층까지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요즘에는 부모님과 자녀분이 같이 게임하는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건전하게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세대가 좀 어우러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몰래 하는 세대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온2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이제 뭐 가능성을 볼 수 있지 않나 싶고요. 과거랑 다르게 유저분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라고요. 과거에는 이렇게 약간 목을 좀 뻣뻣하게 하고 있던 NC소프트였는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이제 수용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기존과는 달라졌어요. 우리 NC가 달라졌어요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뭐 AI부터 시작해서 사실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돈을 기존에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래서 AI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정부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축 사업의 핵심을 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소프트웨어 발전 유공상도 대통령상이랑 뭐 해서 2관왕이나 벌써 차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외 모델 의존도를 이제 소버린 AI 우리나라 이제 국가 경쟁력으로 이제 만들겠다라고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핵심을 하고 있다라는 자체가 정부에서 또 추가적인 국책 사업이나 이런 거 하면은 NC소프트가 채택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정부 사업과 함께하면서 이미지 쇄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작년에 좀 어려웠었는데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신작 게임 출시로 이제는
미래 사업뿐만 아니라 본업도 다시 한번 재도약하겠다라는 포트폴리오를 강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가시면 되고 작년에 잠깐 이제 유동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단기 유동성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작 게임에 대한 이제 홍보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은 NC소프트 제가 볼 때는 뭐 기존의 판도를 뒤집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오냐는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지금 가격보다는 한 단계는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안타 종목으로 대형주 중에 NC소프트를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게임주 이제 조금 더 빠른 종목으로 가볼까요? 이루타 종목으로는 뭐 보고 계세요? 이루타 종목은 펄어비스 보도록 펄어비스. 하겠습니다. 네. 신작 게임 기대감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이 트레이딩 종목으로는 펄어비스만한 종목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 이 기업이 이제 검은 사막 이후에 출시작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붉은 사막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3년 이상 이렇게 지연된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온다, 말들 예, 많았습니다. 굉장히 딜레이가 돼서 말이 많았고 뭐 올해도 나온다 했다 또 밀렸는데 드디어 확정됐어요. 내년 3월 19일이라고 네, 해요. 이번엔 맞겠죠? 이번에는 확정이라고 해요. 더 이상 네. 미루는 건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기업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멀티 플랫폼에 가장 최적화된 시스템을 보유하겠다라고 합니다. 대신 이제 그런 거죠. 모바일은 제외하고 이제 뭐 콘솔 쪽으로 해서 스팀 쪽으로 해서 나아가겠다라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팀 쪽으로 해서 이제 뭐 구독형을 하던 아니면 판매형을 하던 어떤 식으로든 이제 수익성을 크게 가져오고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측면에서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면서 지금 너무나도 많은 글로벌 게임쇼에 사실 이 참여한 거는 수년 됐습니다. 그래서 뭐 초기 데모 버전부터 시작해서 많은 피드백도 있었고 해서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기대감이 컸던 만큼 안 나오니까 실망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계속 지연됐던 부분 이제 해소되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내년 뭐 1월 중순부터 마케팅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아름아름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중간중간에 이슈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트레이딩 전략으로 급등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을 보면은 이루타 종목으로 아주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이루타 종목으로는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붉은 사막이 나올 것이다. 기대감 이러면서 또 한 번씩 튀어오르겠죠. 그때마다 수익을 좀 챙기는 전략으로 이루타 종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3루타 종목 호타준조 게임주 중에 빠르고 또 멀리도 갈 수 있을 만한 종목 든든하게 뭐 가져갈까요? 자, 호타준족이라고 하면 게임주가 지금 빠른 종목이 없어서 조금 민망하긴 한데 대신 제일 든든한 종목이고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뭐죠? 여기까지 안 나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바로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 네. 좋습니다. 실적 기반하면은 이 종목을 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까 서두에도 실적은 잘 나오는데 주가는 못 갔다라고 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유일한 종목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실적이 매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올해도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던 멀티 플랫폼 전략으로 해서 이제 PC와 모바일 양쪽을 다 넘나드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PC 성공했는데 이거를 모바일로 할 수 있겠어? FPS 종목인데 이게 되겠어? 라고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대박이 났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글로벌 흥행에 성공하면서 지금 엄청난 실적 성장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매년 성장하고 있고 이제는 다른 게 필요하지 않겠어 이제는 다른 게 필요하지 않겠어 하고 있는데 배틀그라운드 하나만으로도 계속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다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너무 한 플랫폼에 한 가지에 좀 의존하는 거 아니냐 다른 게임 없느냐라고 하면은 그에 대해서 다수의 신작 게임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조이, 뭐 블랙비즈, 페롤드, 서브노티카 등등 출시를 하고 있고 2017년까지 해서 11개 이상을 또 출시한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뭐 매년 뭐 3, 4개 이상에서 뭐 5개 이상 이렇게까지도 이제 출시한다라는 건데 준비를 잘하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죠. 엔터즈 쪽에서 BTS가 이렇게 너무 크다 보니까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뭐 뉴진스도 준비하고 르세라핌도 준비하고 이렇게 다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계속 뭐 신작 게임을 준비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탄탄한 실적 성장, 단일 IP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실적을 보이고 아직도 건재하다라는 거, 아직도 성장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크래프톤만큼 단단한 회사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실적이 받쳐주는 게임주 크래프톤은 항상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호타준족 종목으로 3루타 종목 크래프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게임주 말로 없는 종목 보기 전에 저희가 계속 매일매일 체크해드리고 있죠. 저희가 알려드린 말로 없는 종목들의
랭킹 오늘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전력기기 쪽이 또 좋아가지고 네. LS 일렉트릭이 다시 가고 있어요. 네, 거의 뭐 다 온 것 같습니다. 이거 또 앞자리 바꾸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넘어가느냐 아니면은 네네. 또 살짝 쉬었다 가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릿수 바뀌는 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네. 말씀드렸듯이 내년 되면은 아마 1페이지는 다 세 자릿수 이상 수익률로 바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네. 뭐 어제도 이제 뭐 하이젠 RN 같은 경우가 올라오면서 1차 목표 달성하면서 올라오곤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1페이지 올라가는 그러니까요. 게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원래 10위에 있던 알테오젠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하이젠 RMN이 올라왔는데 그러게요. 알테오젠은 오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알테오젠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오늘의 이슈를. 그런데 1년 전에도 비슷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랬나요? 작년 11월에도 제가 오전 뭐 10시 때 마켓나우에 출연해 있던 시간이었는데 네. 그때 급락을 보였습니다. 똑같은 이슈예요. 그렇죠. 예, 그 당시에도 이제 특허권 분쟁을 걸었다라고 해가지고 급락이 나왔어. 장중에 20% 이상 그쵸. 급락이 나와서 자 여러분 지금 그때는 뭐 이슈가 막 나와서 우려감을 만들 때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가격권에서 매수하셔도 되고 뭐 30만 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30만 원 어쩌고저쩌고 했던 게 지금 55만 원까지 올라와 있죠. 오늘 급락이 나오는데 45만 원 흔들게 하고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업체에서도 밝혔듯이 원래 가처분 신청을 잘 인용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신청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해결을 하는 이런 형식을 많이 받아들이는 이제 국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 국가별로도 이제 좀 차이가 있고 이제 특성이 그렇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알테오젠이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결 못해요, 알테오젠은. 이건 누가 해결하냐? 머크가 해결할 머크가 겁니다. 해야죠. 걱정하지 마세요. 머크가 알아서 해결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인 리스크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저는 뭐 45만 원 아래서는 좀 모아가도 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권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좀 안정적으로 가셔야 되니까 이 과정이 한 일주일에서 한 2주일 정도 아니면은 내년 정도 보셔도 됩니다. 그때 가서 조금 완화됐을 때 다시 보시면은 제가 볼 때 알테오젠 어차피 실적 기반으로 해서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의미 부여를 크게 안 하셔도 된다. 장기적으로 안 하셔도 된다. 단기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제가 이 시간에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그 정도까지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대응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오늘 뭐 급락이 나와서 바이오 전체적으로 시장을 막 흔들어 버렸거든요. 근데 이재선 파트너님은 이게 이미 학습된 거고, 네. 그렇죠? 그 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상급 법원으로 연방 법원으로 가면 이게 또 결판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당장 막 판매가 안 된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공략하는 거는 전략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좋습니다. 이제 그럼 오늘 시장에 말로 없는 종목 살펴봐야 되겠죠? 게임주 중에 말로 없는 칠 수 있을 만한 종목 뭘까요? 오늘은 좀 가벼운 종목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넵튠입니다. 넵튠이요? 네. 오랜만에 듣네요. 네, 오랜만에 들으시는 분도 있고 생소하신 분들도 좀 많으실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원래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로 있다가 이제는 크래프톤에 피인수돼서 크래프톤의 자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삼루타 종목하고도 겹칠 수는 있는데 이 종목이 어차피 똑같이 바닥권에 눌려 있다라고 하면은 꾸준하게 갈 종목이라고 하면 크래프톤을 보시면 되고요. 제가 트레이딩 종목이나 좀 멋지게 움직이고 윗골이 잘 달리는 이런 급등주들 있죠. 그런 종목으로 본다라면 넵튠을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네네네. 싶어요. 그래서 뭐 신작 게임들이 뭐 앵커팬이 고양이 마법학교 등등해서 많은 게임들이 출시가 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크래프톤이 인수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포트폴리오 강화에 해당이 됩니다. 캐주얼 게임 중심으로 진행이 돼요. RPG나 이런 쪽이 아닙니다. 이 기업은. 그리고 캐주얼 게임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카카오 게임즈가 조금 흔들리다 보니까 같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크래프톤은 재무가 너무 단단합니다. 그래서 넵튠은 사실 투자를 같이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게임주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투자 회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회사 크래프톤이 상장이 불러올 시절이 어려운 시절에도 넵튠이 투자를 했었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제 기억으로 19배 이상의 차익을 남긴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투자도 굉장히 잘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온마인드도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온마인드의 버추얼 휴먼 애나 그리고 넵튠의 수화 이런 시너지가 기대가 되고 메타버스 지금 조금 쉬고 있는데 메타버스 시장 쪽으로 해서도 이제 맘모식스 인수한 다음에 계속 꾸준히 이제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 산업도 잘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격 전략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현재 5,000원 전후 구간에서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여러분 누구나 봐도 아실 겁니다. 네. 저는 이 종목이 장기적으로는 게임 산업이 좀만 좋아지면 10,0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1차적으로는 천천히 가야 됩니다. 6,000원, 요 아래 제 무릎 쪽에 있는 구간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6,000원을 1차적으로 보시면 돼요. 6,000원을 넘어가야지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와요. 6,000원까지는 좀 힘겹게 올라올 겁니다. 그 방법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6,000원 오면은 일단 절반이라도 매도한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2차 목표치는 8,000원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6,000원부터 8,000원, 만원 이렇게 2,000원 단위로 올리면서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6,000원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다시 한번 AS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꾸준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넵튠을 오늘 말로 없는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반등이 나오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종목이니까 시청자분들도 좋은 가격에 잘 한번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했는데요. 파트너님 또 이제 바로 유튜브 라이브 하러 가셔야죠. 네, 지금 바로 여러분들 이데일리 유튜브 오시면은 지금 이 방송 바로 옆에 제 얼굴이 떠 있습니다. 그러면은 터치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얼른 뛰어가서 준비할 테니까요. 인사 하나 남겨주시고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주 고생 많으셨고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시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간밤 미증시는 특별한 재료 없이 보합권에서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장을 보고 시작한 우리 국내 증시도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며 시작을 했지만 삼성전자의 강세 속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더 자세한 시장 분위기 이어서 종목별 날씨 보시면서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LG그룹주가 강한 햇살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장을 마감한 이후에 LG 계열사가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구축하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냉난방 공조와 ESS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러한 소식이 오늘 호재로 작용하며 LG그룹주가 햇살을 받아가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건설주가 오늘도 폭염같이 뜨겁습니다. 최근 정부의 주택 확대 공급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시장에서는 중소형주가 수혜를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며 관련된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뜨거운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주도 맑은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자동차 연비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규제에 맞춰서 전기차 비중을 이제는 늘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 하이브리드카 라인업을 탄탄하게 갖춘 현대차와 기아가 반사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오늘 관련주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전주와 전력설비주도 맑은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간밤 젠슨왕 CEO가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앞으로 인공지능의 미래는 칩이 아니라 전기다 이런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력 수요 부족을 해결할 대안으로 원자력을 꼽았는데요. 관련된 발언들이 오늘 원전 섹터와 전력 설비 섹터의 투심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양자 컴퓨터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간밤 미증시에서 관련주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도 그 훈풍이 이어지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증권사의 리포트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현대차가 주가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며 맑은 보이고 있고요. 또 증권가의 전망도 맑음이었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는 지배구조 개편이 본격화될 경우에 저평가 밸류에이션이 해소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목표가도 33만 원에서 43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코리아 서키트 주가도 맑음이고요. 역시나 전망도 좋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는 브로드컴의 수혜주로 이 종목을 꼽았는데 또 특히나 같은 업체들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LK캠입니다. 오늘 이 분석을 통해서 이 주가가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반도체용 고난이도 소재 대체 불가 기업이라는 발언이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어서 주목해봐야 할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알테오젠인데요. 오늘 주가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독일 법원에서 키트루다 SC 판매 금지 가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투심을 강하게 냉각시켰고요. 반면 에인드바이오 어제 코스닥에 상장한 바이오텍입니다. 상장 둘째 날인 오늘도 상한가로 직행을 하며 폭염같이 뜨거운 데뷔전 치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할 제약 바이오주들 보겠습니다. 오늘 현대약품도 상한가로 직행하며 뜨거운 하루 보내고 있는데요. 이탈리아에서 남성 바르는 탈모 신약이 임상 3상에서 성과를 올렸다는 소식 속에 관련 성분 국내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오늘 뜨겁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종목 이뮨온시아입니다. 이뮨온시아는 미국 혈액학회에서 신약 후보 물질의 임상 결과를 공개한다는 소식이 오늘 주가를 오름세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상 12월 5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과 마주 앉는다. 표면적으로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의 협력 논의지만 그 이면엔 한국이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 인프라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이 깔려 있다. 손 회장이 추진 중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오픈 AI, 오라클 등과 함께 전 세계의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인프라 전쟁의 최전선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AI 3강 도약 구상은 손정희 회장의 글로벌 AI 인프라 전략과 맞닿아 있다. 이번 회동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이 세계 AI 데이터 센터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졌다. 반도체와 전력 그리고 네트워크를 하나로 엮는 AI 팩토리 구상이 현실화되는 순간 한국은 단순한 기술 소비국이 아니라 AI 인프라의 공급국으로 격상될 수 있다. 결국 이번 회동의 진짜 목적은 AI를 누가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AI가 작동할 무대를 누가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주도권 싸움으로 해석된다. 성주원 기자의 취재 현장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법정 안팎에서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굵직굵직한 이슈들 저희가 한 걸음 더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게임과 핀테크 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법적 이슈들 다뤄보도록 할 테고요. 성주원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가장 먼저 게임 업계 이슈를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어제였죠.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의 다크앤다커 분쟁 2심의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분쟁이 우선 어떻게 시작된 건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 분쟁은 2021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넥슨의 신규 개발 본부에서 P3라는 그 미공개 프로젝트 팀장으로 일하던 최주현 씨가 회사를 퇴사하면서 시작이 된 건데요. 넥슨은 이 최 씨가 P3 프로젝트의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바로 이 최 씨가 퇴사를 한 이후에 아이언메이스라는 신생 게임사를 설립하고 바로 이 다크앤다커라는 게임을 개발했다. 이 그 과정에서 넥슨에서 빼돌린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이런 게임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바로 넥슨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반면에 아이언메이스 측은 다크앤다커라는 이 새로 만든 게임이 기존의 넥슨에서 그 프로젝트로 이제 준비하던 P3와는 뭐 기반이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어떤 별개의 프로젝트였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에 이제 판결을 내렸는데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고요. 다만 영업 비밀 침해는 인정하면서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게 85억 원을 배상하라라는 판결을 내렸고요. 이에 양측 모두 불복해서 항소를 하면서 바로 2심까지 이어지게 됐던 겁니다. 우선 1심에서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85억 원가량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2심 판결은 또 1심과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네, 2심 판결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조금 달라진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영업비밀의 침해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는 그 P3 정보 가운데 일부만 영업비밀이다라고 인정을 했지만 2심에서는 그 P3 프로그램, 또 데이터 소스, 소스 코드, 빌드 파일까지 영업비밀로 추가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업비밀의 보호 기간도 더 2심에서는 더 넓게 잡았는데요. 1심은 최 씨의 퇴사 시점부터 2년까지가 영업비밀 보호 기간이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2심에서는 그 영업비밀 보호 기간을 2년 6개월로 더 넓게 본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그렇다면 영업비밀의 그 침해 범위도 늘어나고 또 보호해야 되는 기간도 늘어났다면 당연히 배상액이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세 번째 차이점이 뭐냐면 손해배상액은 오히려 85억 원에서 57억 원으로 28억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좀 앞에 이유를 말씀드리고 나서는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보면 2심 재판부는 이 P3 영업비밀이 다크앤다크 개발에 미친 기여도 이 부분을 봤을 때 15% 정도로 조금 1심보다는 그 기여도가 낮았다. 그러니까 영업비밀을 가져온 건 맞지만 그것을 활용해서 만든 그 다크앤다크라는 게임을 만들 때 그것이 기여한 그 비중이 좀 더 적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매출 자료 그리고 개발 공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배상액을 직접 산정했더니 아이언 메이스가 넥슨에게 57억 원을 배상하면 된다. 이렇게 2심에서는 판단한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업비밀 침해 범위는 더 넓게 봤지만 실제 피해 규모를 고려해서 배상액은 더 작게 판단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업 비밀 침해 범위도 확대가 됐고 손해배상액 같은 경우 줄어들었지만 보호 기간도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원에서 저작권 침해를 1심에 이어서 2심에도 인정을 안 한 것 같은데 왜 그런 걸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네.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했지만 네.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 법원에서는 그렇게 판단했는데요. 법원은 일단 그 넥슨의 P3 그 프로젝트와 아이언 메이스의 다크앤다커가 표현 형식에서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작권 침해라는 것은 단순히 뭐 아이디어가 비슷한 것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데요. 뭐 구체적인 표현 방식까지 유사해야 저작권 침해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판부에서는 이 두 게임의 표현 형식은 실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이 됐는데 이것은 일단은 두 게임의 유사성 여부를 떠나서 최 씨가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간 그런 개발 프로그램이나 소스 코드 같은 그 자료들은 그 자료 자체가 바로 뭐 비공개성이나 경제적 가치나 관리성 요건을 충족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업비밀은 일단 침해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2심에서는 영업비밀 보호 기간도 기존 2년에서 2년 6개월로 조금 더 넓게 봤는데 그 2년 6개월 동안 이러한 정보들이 바로 다크앤다크 개발에 어느 정도 활용될 수 있었다라는 점까지 이제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그런 점에서 뭐 게임 개발 그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그리고 구체적 표현의 경계 그리고 영업 비밀의 범위 이런 것들을 조금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다른 게임 업계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보자면 그 게임 업계에서 잊을만하면 나오는 게 확률형 아이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역시나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웹젠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웹젠이 그 모바일 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그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을 조작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억 5,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받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뭐 세트 보물 뽑기권, 뭐 축제 룰렛 뽑기권, 지룡의 보물 뽑기권 같은 이런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를 하면서 이른바 바닥 시스템이라는 것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은 뭐냐면 그러니까 게임 이용자가 각 아이템을 51회에서 150회까지 구매하기 전까지는 희귀 아이템을 아예 획득할 수 없도록 설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세트 보물 뽑기권을 이제 한번 사려고 하는데 이용자가 봤을 때는 이게 뭐 사려면 한 1% 정도의 확률로 희귀 아이템이 나온다. 그러면 내가 한번 도전해봐야지 하고 한 뭐 10번 정도 이렇게 사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이 게임 설정에서
최소 50번 이상 사야, 그러니까 51번째부터 실제로 나올 수 있는 거지 50번까지는 아예 나오지 않는 그런 설정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설명이 안 돼 있던 거죠. 근데 웹젠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그 희귀 아이템 획득 확률에 대해서 뭐 0.25%다 혹은 뭐 1.16%다 이렇게만 써 있으니까 당연히 이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한 번을 사더라도 뭐 최소 0.26%의 확률은 있겠거니 하고 이제 구매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그러한 위법 행위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구매를 했을 것이고 또 한 10번쯤 뭐 제가 게임을 많이 안 합니다만 뭐 한 3번 하고 그냥 에이 안 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한 10번 하고 나서 에이 안 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은 사실 애초에 사실 가능성이 아예 제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위법 행위로 얻은 매출액이 한 67억 원 정도로 집계됐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기자님 설명을 들으니까 그러면은 몇 회를 기준으로 해서 1%가 된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네. 어쨌든 이번 웹젠의 과징금이 그렇다면 이전에도 이런 확률형 게임과 관련된 아이템 조작에 관련된 다른 사례들도 있었고 과징금 사례도 있었잖아요. 그것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이번에 웹젠 사례를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게 바로 다른 사례와 조금 차이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 웹젠 사례에서는 좀 과징금이 세게 부과가 된 편입니다. 그 이유는 피해 복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면서 웹젠에서는 일단은 법 위반 사실을 자진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구매 대금 일부를 환불하는 그런 보상 조치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전체 피해자가 한 2만 226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보상을 받은, 그러니까 환불을 받거나 한 보상을 받은 이용자가 860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5%에도 미치지 못한 그런 이제 환불률이었는데요. 반면에 올해 4월에서 6월 사이에 뭐 그라비티, 위메이드, 크래프톤, 컴투스 이런 4개 게임사도 비슷하게 확률형 아이템 관련 위반으로 조치를 받았는데 이들은 이용자 환불이 충분히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4개 게임사에게는 시정명령과 그리고 과태료 250만 원. 그러니까 앞서 지금 억대의 과징금을 받은 웹젠과는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잘못을 인정하고 다 돌려줬다라고 하면 일단 다음부터 안 그러지 마라는 시정명령 그리고 약간의 과태료만 부과됐던 건데 웹젠은 환불하겠다라고 말은 하고 실제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큰 과징금을 부과를 받은 것이고요. 바로 이런 점들을 보면 이제 게임 업계의 자진 시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적극적인 피해 보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게임 업계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핀테크 관련된 소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대표 핀테크 기업이죠. 이 토스의 창업 멤버들이 회사를 상대로 1심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일단 어떤 사건인지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토스 뭐 다들 아실 텐데 네. 토스의 운영사가 이제 비바 리퍼블리카입니다. 여기에 창업 멤버 2명이 회사를 상대로 직무 발명 보상금 소송을 제기한 사건인데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고 운영 책임자로 있었던 A 씨 그리고 서버 개발자로 일했던 B 씨. 두 분 다 초기의 핵심 멤버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 토스의 대표 서비스가 바로 일원 인증이지 않습니까? 그 개발 과정에 자신들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현 대표인 이승건 대표와 함께 특허 출원의 발명자로도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퇴사하고 나서 2023년에 회사가 그 일원 인증 서비스로 인해서 독점적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이들은 일단 추산을 이제 보상금이 어느 정도 될지를 본인들이 추산을 해봤더니 한 33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런데 다만 일단은 본인들의 그런 발명자의 지위를 확인받기 위해서 일단은 일부 금액인 6억 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했고요. 만약 여기서 이제 발명자 지위를 인정받게 되면 그 이후에 보상금 규모를 늘려서 다시 청구할 그런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 토스의 일원 인증 서비스 저도 많이 좀 사용해 본 서비스긴 한데 이와 관련해서 창업 멤버들 그리고 회사의 입장이 좀 어떻게 갈라지고 있나요? 네, 말씀하셨듯이 일원 인증 네. 아마 대부분 사용을 해보셨을 맞아요. 것 같고 2014년에 이 토스가
간편 송금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함께 도입한 그런 본인 인증에 하는 방식입니다. 토스의 사용자가 다른 계좌로 이제 1원을 보내면 입금 메시지에 표시된 어떤 문구나 숫자를 통해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고, 바로 토스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좀 지금까지 성장을 하고 사세를 키울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기도 합니다. 근데 A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여기에 아이디어도 내고 또 회의에 참여하고 서비스 운영에 관여했다. 또 B씨도 이거에 이제 해킹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아이디어를 본인이 제시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각자 A씨도 그렇고 B씨도 그렇고 한 20%씩 자기의 기여도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회사 측에서는 단순히 특허에 이름을 올렸다고 해서 이게 발명자는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A씨는 뭐 투자 유치 같은 영업을 수행한 것이고, B씨도 단순히 프로그램화하는 수준이었다라는 것이 회사 측의 입장이고요. 특히 이런 인증이라는 이런 어떤 아이디어가 구체화하기 전에, 토스가 구체화하기 전에 이미 시장에서는 알려진 그런 방식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양측의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1심에서 그 법원이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요? 네, 일단 1심에서는 창원 네. 멤버들의 청구를 기각했고요.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 주목한 쟁점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들이 실제로 발명에 핵심적으로 기여했는지 여부가 첫 번째 쟁점이었고요.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어떤 증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그것이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고요. 두 번째 쟁점은 토스가 이 서비스로 과연 독보적인 이익을 얻었느냐 여부를 법원에서는 판단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 측이 주장한 대로 실제로 이 토스가 이런 인증 서비스를 우리한테 도입하고 선보이기 전에 이미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런 인증, 이런 소액 인증 방식이 이미 알려져 있는, 미국에서 특히 뭐 엘리 파이낸셜이 채택한 그런 방식들이 이미 우리 금융결제원 보고서에도 2015년에 이미 언급이 되어 있던 뭐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재도 다른 금융 플랫폼들도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토스가 뭐 이걸로 인해서 독보적이다, 배타적이다, 그런 이익을 얻고 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고는 항소를 한 상태고요. 현재는 특허법원에 사건이 배당돼서 심리를 앞두고 있고, 회사 측에서는 뭐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본인은 항소심에서도 또 그런 주장을 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직무 발명 소송이 최근 테크 업계에서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번 소송의 추이도 중요해 보이고 기업들도 좀 대처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런 직무 발명 소송 같은 게 과거에는 뭐 삼성전자, 네. LG전자 같은 그런 제조업 분야, 뭐 가전 분야, 뭐 이런 데에서 퇴직자들이 주로 제기하던 소송이었는데요. 그런데 점차 이제 테크 업계에서도 이런 직무 발명 소송들이 증가하고 있고요. 실제로 작년 한 해에 집계된 이런 직무 발명 보상금 지급액이나 또 인원 이런 거 다 늘었다고 합니다. 법조계에서는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나 테크 기업에서 향후 이런 소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성공 사례가 한번 알려지게 되면 그럼 나도 해볼까라고 이제 유사 소송이 확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어떤 새로운 뭐 기술을 도입했거나 하는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리 사전에 조금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성조원 기자와 함께 게임 그리고 핀테크 업계 법적 이슈 다뤄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 상원에서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을 막는 법안이 공식 발의됐다.
초당파 의원들이 추진하는 이 법안은 안전하고 실현 가능한 칩 수출법으로 향후 30개월 동안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향 첨단 칩 수출 허가를 거부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엔비디아는 H200 블랙웰 등 최첨단 AI 칩을 중국에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백악관이 H200의 대중국 수출 승인 여부를 검토하는 와중에 나온 조치다. 공화, 민주 양당 의원들은 AI 패권 경쟁에서 중국의 핵심 기술 접근을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며 미국의 컴퓨팅 우위를 유지하려면 칩 통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엔비디아는 비군사용 AI 기술은 개방돼야 하며 미국 일자리 창출과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반박했다. 워싱턴의 대중 강경파들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합의를 유지하기 위해 안보 문제를 지나치게 완화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H200급 칩에 접근할 경우 최전성급 슈퍼컴퓨터 구축이 가능해지고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에서 미국 빅테크와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네, 장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갈게요.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 메리츠증권 도국 WM센터 김경욱 과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시장 특징 좀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수 좀 엇갈렸는데 대표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좀 시장 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좀 호재가 있는 섹터들도 많이 있었지만 좀 악재도 있었던 하루였죠. 일단 기본적으로 알테오젠에 대한 아주 큰 악재가 좀 나왔습니다. 일단 독일 쪽에서 이제 특허 침해로 인한 이제 판매가 어떻게 보면 중단되는 사태가 좀 벌어졌는데 일단은 지금 경제사였죠. 이 어떻게 보면 알테오젠이 SG 제형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술과 사실 할로제임의 기술의 어떤 기반 구조 자체가 사실은 다르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소송을 걸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일단 보통 경쟁사들이 계속적으로 판매를 좀 방해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해왔고 특히나 이제 독일 쪽에서는 이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 일단 다시 한번 이제 알테오젠과 파트너사로 있는 머크사 같은 경우는 이의 제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독일에서 중재를 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술 구조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일단 악재가 터졌고 독일 쪽에서의 이제 판매에 대한 어떤 지연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테오젠의 악재로 인해서 많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낙폭을 좀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오히려 이건 악재는 시간의 문제일 뿐 해결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기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만 잘 피한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급등 나와서 못 샀던 플랫폼 기업들 특히나 바이오텍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낙폭을 이용해서 조금씩은 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특히나 이제 알테오젠은 이번 이슈에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회사이지만 그래도 사실 이거는 판매는 머크사가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머크사 쪽에서 잘 해결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회사는 조금 로열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게 지연되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해결될 걸로 보고 있고 나머지 이제 바이오텍 기업들이나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이 악재로 인해서 본인과 전혀 상관없는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번 악재를 단기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네. 일단은 뭐 원전주들도 오랜만에 좀 잘 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엔비디아의 젠슨 CEO가 이 AI 시대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에너지가 중요하고 거기서는 원전이 핵심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네. 일단 원전주들이 강했습니다. 오늘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좋았지만 BHI 같은 경우가 초반 대비했을 때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급격하게 늘리면서 투자지수 수익률로 올라갔는데 역시나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고객사가 확실한 기업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일단 숫자가 좀 찍히는 종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급등 나온 종목보다는 일단은 실적이 좀 나오는 원전주 내에서 이제 키 맞추기를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일단 뭐 방산 기업들도 이제 국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방사를 다시 한번 또 밀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와주면서 현대로템 같은 기업들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자동차 쪽 관세 소급 적용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제 관세의 충격이 확실하게 이제 낮아지는 그래서 비용이 절감이 되고 이익이 더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HL 만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런 기업들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전체적으로 이제 자산 가치 대비했을 때 그리고 미래 실적 대비했을 때 좌표가 매력은 여전히 남아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네. 경우는 또 이제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연말에는 좀 산타랠리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너무 비중을 축소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상승 모멘텀과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담아가는 전략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 열어주셨고요. 오늘 특징적이었던 섹터들 관련해서 정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과장님께서는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오늘 가장 시장에서 좀 주목할 만한 섹터가 이제 자동차였던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만년 저평가주로 평가받던 이제 현대차가 오늘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일단은 성장이 좀 정체된 레거시 자동차 업계의 평균 PER이 대략 한 6배 정도에서 항상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테슬라 같은 업체들이 이제 PE 한 200배 정도에서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전기차 이제 스마트카로 전환율이 굉장히 높은데 샤오펑이라는 회사 일단은 평균 PER이 대략 한 50배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가 제조업 밸류에서 벗어나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내러티브를 갖게 된 것이 굉장히 좀 오랜만이고, 투자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큰 리레이팅이 들어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젠스랑과의 깐부 회동 이후에 일단은 현대차는 GPU 5만 장을 일단 확보한 상황이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테슬라 이후에 가장 큰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있는 일단 캐파는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현대차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욕구가 좀 있는 상황이고, 아마 미국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지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거와 발맞춰서 자동차 업계 전반적인 부품 업체에 있는 종목들도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리레이팅에 들어갔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HL만도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지금 테슬라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 도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단 현대차의 AI 관련된 피지컬 AI 관련된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액추에이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HL만도 같은 저평가 회사들이 리레이팅 국면에 들어갔다. 이런 것은 전체적인 자동차 업계 네. 평균적으로 밸류에이션을 좀 상향시킬 수 있는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것 같고요. 오늘 알테오젠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이거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지금 오늘 알테오젠 영향으로 센터의 영향을 받아서 하락한 제약바이오 섹터는 다음 주 기회를 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동차 업종 전반의 리레이팅이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 앞으로도 주목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현재 1%대 강세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공에서 조금 더 올라오는 모습. 코스닥의 경우에는 0.5% 약세 마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코스피 쪽으로 들어와 줬습니다. 반면 개인이 물량 덜어내면서 2조 원 가까운 매도 우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12월 5일) 금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은 장 막판에 힘을 더 내주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수 딴에는 하락 마감했습니다만 오늘 상승한 종목이 훨씬 더 많다는 점, 대형주 중심으로 약세가 펼쳐졌다는 점은 좀 긍정적입니다. 그렇다면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3%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메모리 가격에 대한 상승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힘을 내주면서 이번 주 내내 삼성전자는 상승으로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SK하이닉스 역시나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방산 그리고 원전, 조선까지 분위기가 괜찮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최근에 방산 관련 기업들이 하루 걸러 하루 사이 등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4% 넘는 상승을 그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LG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오늘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3.9%, LG전자 역시나 오늘 5%, LG도 5%가량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공급 계약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시장에 좀 주목을 받았고요. 동시효과상 속에 상승폭이 더 높아진 그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차인데요. 11% 두 자릿대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고, 기아 2%, 현대모비스도 4%가량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사상 처음으로 30만 원 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관세에 대한 그 기대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로봇 관련된 모멘텀과 함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탄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주들의 투자
투자 심리가 알테오젠의 이슈로 인해서 크게 위축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알테오젠 결국에는 두 자릿대 약세 그리고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까지도 5%가량의 하락세를 그리면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체결을 했고요. LNC 바이오 같은 경우에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5%가량의 견조한 상승이 나타났는데 리투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부양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최근에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던 로봇 관련 기업들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오늘 강하게 출회가 됐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이젠, RMM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반면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 단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는데 심택은 7%가량 상승하는 데 성공했고요. 하나 마이크론도 오늘 3%가량의 오름세, 기판 관련돼서 움직임이 괜찮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에코프로가 5.9% 강한 상승 나와주면서 2차 전지 대형주들의 움직임은 좋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별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 지수는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12월의 첫 주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1.7%대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1.78% 전거래일 대비 오르면서 4,100포인트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0.5%대 약세 그렸습니다. 924.74의 장을 마쳤고요. 코스피 200도 2% 가까운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오늘 상승 출발했으나 이내 하락 전환을 하면서 좀 가파르게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고요. 10시 기점으로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결국 장중에 9점 더 하면서 4,100선에 턱걸이하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늘 상승 출발을 했지만 이내 하락 전환하면서 장 초반에 급락세가 좀 두드러졌는데 장 초반에 916포인트까지 저점을 좀 낮추기도 했지만 이내 그래도 상승폭을 조금 더 넓혀가려는 모습 약보합권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수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 오늘 기관과 함께 순매수에 나서주는 모습이었고요. 기관의 순매수세가 1조 원 넘게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도 9천억 원대 매수 우위로 집계가 됐고요. 개인이 반면에 물량 좀 덜어내면서 2조 원대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의 매매 동향도 함께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 오늘 물량 좀 덜어내면서 1,000억 원대 매도 우위로 집계가 됐고요. 반면 개인이 물량을 소화했습니다. 3,000억 원대 순매수세로 집계가 됐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어떤 종목에 주목을 했을까요? 먼저 삼성전자 부동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주 내내 강세 흐름 이어가면서 12월에 첫 출발 스타트를 잘 끊었습니다. 내년도 영업이익이 이제 100조 원대를 육박하면서 사상 최대를 다시 쓸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타난 상황입니다. 현대차 그리고 LG전자까지 이번 주 흐름 굉장히 좋았고요. LG전자도 12월 초 들어서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MS와의 협력 기대감이 주가에 강력한 모멘텀 으로 작용했고요. 카카오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도 외국인의 순매수 속에 오늘 강세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BHI 코스닥단에서 또 눈에 띄었고요. ST팜과 판마리서치, ISC의 경우에는 오늘 주가는 하락했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HLB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순매수 속에 강세를 그렸습니다. BHI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 급등세가 눈에 띄었는데 뉴욕 증시에서부터 이제 간밤에 원전주들의 상승세가 나타났었습니다.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또 SMR 관련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은 것이 시세에 영향을 줬고요. BHI 같은 원전주들 탄력을 받아갔습니다. 장중에 6만 원 선도 터치하기도 했고요. 결국에는 16% 전거래 대비 급등하면서 59,6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기관의 수급은 어떤 종목들로 몰렸을까요? 역시나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기관의 순매수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에 기관이 하루 만에 다시 컴백해주는 모습이었고요. 현대모비스, 현대건설과 같은 현대그룹주들 기관의 선택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단에서는 모두 제약 바이오 종목들입니다. 보로노이, D&D 파마텍, LNC 바이오, 인벤티지랩, 오름 테라피틱까지 기관의 선택을 받았고요. 한편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간의 상승 랠리를 뒤로 하고 좀 조정을 받으면서 10% 가까운 조정을 좀 받았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안에서 현대차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오늘의 주인공 역할을 톡톡히 했고 앞으로 현대차의 시너지가 계속해서 더 넓혀질 것이란 전망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소프트웨어 그리고 로봇 분야의 성장 기대된다라는 분석 속에 현대차가 오늘 11% 급등했고요. 그룹주 전반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장중에 31만 6,500원까지 고점 높여갔고요. 31만 5천 원 선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수급 특징주까지 점검을 해보셨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의 포인트들 고은별 앵커와 함께 정리해 보시죠. 네, 파이널 포인트 세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단연 현대차와 관련된 이야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차가 30만 원 선을 돌파하면서 신고가 그리고 천정을 뚫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현대차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실적이 잘 나왔는데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답답한 마음 갖고 계셨을 것 같은데 오늘 시원하게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여러 가지 호재거리들이 한 번에 겹치는 모습입니다. 우선 미국 관세가 15%로 소급 인하 적용이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1월 1일부터 인하가 적용이 되죠. 이로 인해 영업이익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더해졌고요. 여기에다가 연비 규제 완화까지 현대차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지금 강점을 보이고 있는 분야가 하이브리드인데 이 연비 규제 완화로 하이브리드 분야에서 조금 더 호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러한 증권가의 분석이 더해지고 있고요.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현대차뿐만 아니라 현대모비스까지도 주목받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그룹주 전반적으로 훈풍이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입니다. 엔비디아 젠슨항 CEO가요. AI 시장에서 가장 주요한 전력원이 원전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국내 원전 관련된 기업들을 개장 직후부터 강한 상승세가 나왔고요. 막판까지도 두 자릿대 강세를 그리는데 성공한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원전 관련된 분야, 특히나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좀 공고한 관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로 인해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고 미국 증시에서도 오클로와 같은 원전 기업들의 강세를 보였다는 것도 우리 시장의 훈풍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입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상승한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알테오젠의 급락세에 대한 영향인데요. 알테오젠이 파트너사인 머크사의 키토르다 SC가 독일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이로 인해 주가가 두 자릿대 낙폭을 그렸습니다. 직접적으로 알테오젠이 타겟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상업화에 대한 지연 리스크가 부각을 받으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3조 3천억 원가량 증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악재로 인해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함께 위축됐고요. 이로 인해 오늘 코스닥에서는 바이오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파랗게 질린 채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다음 주 전략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12월의 첫 주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 시장 전략 계속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다음 주 시장 포인트 어떻게 좀 잡고 계실까요? 저는 로봇과 제약 바이오 섹터 좀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로봇 섹터가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꽤 많은데 네. 그 안에서도 사실 기대되는 것들은 많습니다.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가장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도 이제 SPG라든지 하이진 아드레드민이라든지 아니면 로보티즈 아니면 또한 사명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늘 사실 대장주 대비했을 때는 사실 잘 버티고 있고 오히려 사명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가 상승하면서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들의 공통점을 말씀을 드리면 로봇에서 가장 핵심 부품이죠. 관절 역할을 하고 있는 액추에이터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 이들 기업이 실제적으로 그냥 기술력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 미국에 있는 현대차 그룹 산하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라든지 이런 기업 쪽으로 액추에이터라든지 아니면 액추에이터 내의 가장 핵심 부품들이죠. 모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실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 납품 양이 들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실적까지도 성장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은 충분히 단기 베팅이 아니라 테마성이 아니라 중장기로도 베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액추에이터 관련된 기업들을 당분간은 좀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제약바이오는 오늘 이제 알테오젠 이슈로 너무나도 급락을 많이 했는데 앞서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알테오젠은 조금 그래도 변동성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지만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직접적인 영향권에 없는데 요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밀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중에도 이제 미국 현지 시간으로 봤을 때 12월 5일이죠. 오늘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12월 5일이잖아요. 미국 시장으로. 그러면 뇌전증학회가 열리기 때문에 SK 바이오파마가 CTC 바이오 같은 경우가 참여를
출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죠. 12월 6일 현지 시간으로 봤을 때 ABL 바이오, 그다음에 GC셀, 네오이뮨텍, 그다음에 오름 테라퓨틱스 이런 기업들이 참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제약바이오 업계들 오늘 많이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이 일정이 있는 이벤트 전략을 쓸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덜 밀리고 있는 상황, 오히려 상승한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약바이오 내에서는 이런 주요 이벤트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 안에서 또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 흐름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포인트 좀 집중하고 계세요? 네, 일단 다음 주도 이번 주와 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자동차, 그러니까 현대차가 오늘 11% 이상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네. 기존의 레거시 자동차들이 받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저렴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뭐 관세 이슈나 여러 가지 실적 개선에 기대한 상승이 아니라 일단 내러티브의 상승이 맞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나는 이제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내년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활용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사업 진행 사항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아직 좀 롱텀한 얘기긴 하지만 로봇택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뭐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이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내러티브에 대한 상승이 과연 실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랜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여가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오늘 유독 좀 뚜렷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 이제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와 좀 다른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레거시에 굉장히 좀 집중되어 있는 회사이고 하이닉스는 HBM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0월 달에 디램가가 10%, 11월 달에 30%가 넘게 상승했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30% 넘게 상승했고 11월 달에는 거의 6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도 가격 인상이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낸드 같은 경우에는 100% 이상 좀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아마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알테오젠으로 조금 급락한 투심이 안 좋아진 제약바이오 섹터에 어느 정도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ST팜 같은 실적을 좀 가져갈 수 있는 회사로 수급이 좀 집중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고 4분기 계절적인 성수기를 가져가는 ST팜이 네. 외국인 매수가 최근에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 좀 주목을 확실히 더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4분기 호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종목들 함께 잘 체크해 보시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오늘 이거 미리 어제부터 준비했던 종목인데 좀 급등이 나와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일단 BHI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는 배열에서 보일러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복합화력발전소 내에서는 전 세계 시약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어서 이 배열에서 보일러만으로도 사실 안정적인 실적을 일단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보조 기기들 패키지로 하고 있는 BOP 사업들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도 미국에 한번 이제 수출을 했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미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원전 쪽에 드라이브를 건다라고 한다면 이 BOP 사업도 굉장히 급증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진율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배열에서 보일러 단독으로도 수출할 수가 있겠지만 패키지로도 수출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는 게 바로 BHI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역대급 수장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도 상당히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3분기 때 보시면 2025년도 수주가 한 1.7조 원을 넘어설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대비했을 때 거의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만큼 실적은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어떤 원전 기업보다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도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일단 수주잔고를 기반으로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들은 눌림이 나올 때마다 좀 이제 배팅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사실 오늘 제가 6만 원을 제시해드리려고 했는데 터치를 해버려가지고 네. 6만 6천 원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 이상 정도까지는 좀 더 룸이 열려 있다고 보고 있어서 1차 목표가는 6만 6천 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4만 3천 원 잡아드릴 텐데 목표가 같은 경우는 터치하고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급등 이후에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일단 항상 걸어두시고 좀 편안하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BHI 목표가 6만 6천 원까지 또 상향 조정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과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저 시어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 가져와 봤고요. 이거 몇 번 제가 좀 소개시켜 드렸던 이제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의료 AI와 관련된 이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에 등극을
자극을 했고 지금 최근에 이제 조정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재매수 시점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일단은 적당한 가격까지 이제 조정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요. 동사는 사실 모비케어, 그러니까 입원 환자 통합 관리 시스템인 싱크가 일단은 주력입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을 기대했었는데 기대했던 실적보다 훨씬 좋은 실적이 나와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고요. 대략 한 67억 정도 되는 영업이익이 나왔고 4분기는 전통적으로 병원 예산이 집중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예상 집행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아마 싱크의 설치가 굉장히 좀 많은 수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4분기 실적도 67억 대비해서 또 계단식으로 성장하는 그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진입하는 것이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이제 내년에 대한 전망도 사실 대형 제약이 영업을 대신해주고 있는데 얘기가 나오는 게 일단 3만 병상 이상은 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방 시장이 굉장히 좀 견조한 가운데 내년 실적도 굉장히 보장된 상황이 있다. 그래서 동사가 설치에 대한 리스크만 제외하고는 리스크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현재가 매수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네. 목표가는 15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에 10만 원 정도로 잡아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어스 테크놀로지 이번 주 좀 쉬어갔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만 원까지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종목들까지 만나봤고요. 다음 주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또 한마디 여쭤보도록 할게요. 대표님은 어떤 메시지 간단하게 주시겠습니까? 네, 4분기 이후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는 코스닥 종목을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릴 텐데요. 그중에도 제약 바이오, 그중에도 기술 수출을 이미 완료한 바이오텍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에 주목해보자. 과장님께서는요? 네, 일단 연말 코스닥 랠리를 기대해보자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코스닥이네요. 다음 주 흐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